정치혼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사실상 그 하반기 국회의장에 내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장 변호사? 일단 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어느 정도 선수나 여러 가지 경력으로 봤을 때 손색이 없다, 뭐 이런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어떤 개파 정치 이런 것보다는 좀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대부분은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평가를 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셔서 또 이제 의회를 이끄신다면 또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협치에 대한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경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김진표 의원 정도면 국회의장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난 16일에 국회의장에 나서시겠다고 하시면서부터 하신 발언, 그리고 오늘 피추천자로 국회의장 피추천자 되신 이후에 하신 말씀, 즉 나에게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 이런 말씀, 중립에 많이 어긋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뭐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얘기인데 지금 이 말씀은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 후사의 정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은 국회 운영 자체를 정파적으로 당파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국회의장의 국회가 가진 권능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반정부 투쟁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아요. 국회의장 되시지도 않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국회의장 되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저는 그 물음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김진표 의원도 그렇고 사실 출사표를 같이 던져주셨던 뭐 우상호 의원의 다른 분들도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또 동시에 그런 정부 견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아무래도 뭐 선출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고 보이고요. 다만 오늘 김진표 의원이 일단 사실상 내정이 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은 당적을 정리하는 날까지 선당후사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었다고 받을 것 같습니다. 즉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당연히 당적을 버려야 됩니다. 예. 버리고 나면 국회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국회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주당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당적을 이제 정리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를 보신 후에 또 평가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당적을 버리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당적 버리자마자 그럼 생각을 바뀐다, 저는 위장탈당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만석 국회의장 때부터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국회의장 되는 그 결정이 난 바로 오늘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물론 고마워서 그동안 민주당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고 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선을 벗어난 발언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이 어느 정도 국민들께 사과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한마디만 보태면, 뭐 아직까지는 좀 과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분명히 이제 당적을 버리는 날까지 선당후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시면 이제 당적을 버리시게 되니까 그 후에 어떤 행보를 하시는지를 보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통상 국회의장이 그 원내 일당이 하는 것이 관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과 좀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이게 의장 선출을 해서 본회의 열려야 되는데 이게 뭐 무난하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뭐 국회의장이야 제적 과반의 찬성으로 되는 거니까 뭐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국회 관례를 지금 민주당이 깨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2년 동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여당이지만 이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이번에는 후반기에는 그런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박병석 의장이랑 같이 자랑스럽게 공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다시 그럴 수 없다 번복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관례로 지켜져온 제1당의 국회의장 선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법사위원장 관련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판단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야당 입장에서는 사정이 변경되었다. 결국 이제 법률용어로 사정 변경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연 이제 이렇게 거대 야당인 우리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라든지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항의를 해왔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결국 야당에서는 협치를 해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야당을 존중하는 어떤 협치의 진정성 있는 몸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은 사실 야당 몫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이 변경됐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합의안에 대한 파기 여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어도 말씀하실 자격은 좀 없지 않나. 왜냐하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합의안을 분명히 그 국회의장 앞에서 합의를 하고 네.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뒤집으신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시거든요.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합의안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격은 조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지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전혀 연관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럼 제가 70년 헌정사에 대해서 번복하는 사례를 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법사위원장 관련한 얘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까 지켜봐 달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김진표 국회의장 피추천자에 대해서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거대 야당 입장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야 된다. 논리가 너무너무 약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지방선거를 물론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원구성도 그렇고 국회 공전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현명한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먼저 여쭤볼까요? 글쎄요. 지금 뭐 국회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뭐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에서 관례를 깨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국회원 구성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간 거는 저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책임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의장 선출되어져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다 이제 분배가 돼야 될 텐데 네.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지난번처럼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오늘 뭐 이제 계속 주제에 나오겠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야당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데 그 민정수석의 주요한 기능이 결국 법무부 장관에게 가는 인사검증에 대한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야당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 이런 부분들이 좀 권력을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또 실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야당으로서 견제에 좀 뭐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민주당으로서 양보할 수가 없지 않나라는 좀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할 텐데요. 자, 인사 검증 관련한 기능을 법무부가 가져간다는 얘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능을 뭐 기획재정부에다 둘 겁니까? 법무부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청와대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을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적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의 이제 기강 비서관이죠. 이시원 예전 검사 출신의 비서관이 결국에 마지막 검증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시원 비서관 두 분 모두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에게 또 많은 권력들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야당으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지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다 검찰 출신이었어요. 거의 상당 부분. 공직기강 비서관 마찬가지. 조홍천 의원 민주당 소속이지만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맨 처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가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에서 사실 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경찰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정보도 있는데 수사권까지 주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준다. 이렇게 좀 검찰에서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법무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제 주도하게 된다면 모든 그런 정보 기능까지 갖게 되는 것인데 검찰 조직을 또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검찰 조직이 더욱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좀 그럼 우려가 어디다 둬야 있는 될까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기까지 대안이 듣고. 없어서 그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86 용태론 등 젊은 민주당을 위한 방안을 금주중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호중 위원장이 이제 그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팬덤을 버리겠다라는 부분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86 용태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비대위원장이신데 한쪽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개인 의견이고 당과 협의한 바가 없다. 이거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박지원 위원장의 저 얘기는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의미 자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는 윤호중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선을 긋고 그다음에 당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위원장이 했던 그 전체적인 흐름에는 당을 결국 쇄신하고 또 반성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윤호중 대표가 저 비대위원장이 같은 공동 비대위원장인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다. 또 신현영 대변인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물론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인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지도부 내에서 제일 위인 공동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을 가지고 당의 공식 라인에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당의 기강은 어디를 간 거고 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분 말씀이 그렇게 틀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영입됐잖아요. 영입되신 분에 대해서 영입은 해놓고 자리만 주고 권위를 주지 않으니까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조금 들어볼까요?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여성 또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때도 많은 도움을 줬던 인물이고요. 지금도 그 어린 나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 당차게 또 의견을 발표하고 오늘도 또 긴급 이제 회견을 통해서 국민 호소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주제들까지도 다루는 정도의 강단이 있는 정치인이라고도 내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다룰 만큼 이제 용기가 있는 분이시고 그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당내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당내 논의들이 조금 더 무르익은 후에 또 다음 또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충분히 좀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국민의 사과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보고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상대당 얘기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저는 그 젊은 어떤 분을 어떤 당의 어떤 이미지 쇄신의 어떤 도구로 쓰고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가 하는 거지 뭐 민주당 사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게 뭐 맞불 으로도 언론들은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당내 좀 느슨한 분위기를 좀 다잡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둘 다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예를 들어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 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또 여론조사에서 뭐 박빙으로 저희가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니까 네.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유 뭐 지방선거 다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레이스가 다 끝날 때까지 저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똑같이 젊은 분인데 양당에 이렇게 당대표 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또 비중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뭐 맞불이라고까지는 뭐 하지만은 그 균형을 맞춰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시의적절한 그런 오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거 판세가 박빙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물론 이제 이론의 좀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어제만 해도 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역전당하지 않았다. ARS는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좀 읽어야 되겠어요? 사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요. 그게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또 모든 선거 캠프에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치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또 분석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지지자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지자들을 좀 다독이고 이게 또 분석을 해보면 다른 분석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나름대로 격려의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응답률 낮은 ARS 조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 좀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 입장에서는 좀 체면이 깎이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대부분 ARS 조사로 많이 됐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이런 얘기는 정치 평론가들이 어떤 분석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얘기인데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개항 을 상황이 진짜 안 좋긴 한가 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뭐 9시 좀 넘어서 이제 자진 사퇴 입장문을 복지부를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이게 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뭐 어찌됐든은 협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뭐 잘못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부인한 것 같고 내용은 좀 그렇더라고요. 사퇴 배경 설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가결이 되고 이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진퇴 문제로 그 분위기가 닫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겠죠. 언론에서는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즉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빌어서 경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인이 결정하도록 기다려준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인사 원칙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번 믿어서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를 지켜주는 차원에서라도 경질이라기보다는 정호영 후보자가 늦었지만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여야 협치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사실 여야 협치의 카드는 처음부터 정호영 후보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야 협치의 카드였다면 뭐 한덕수 총리나 뭐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뭐 이 정도가 가능했을 것 같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적인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는 후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윤석열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를 오히려 흔들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지명되자마자 조국 전 장관과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또 윤석열 정부에 또 정치적 부담을 준다 이런 평가도 많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잣대에서 부적격이었던 것이지 이게 무슨 여야 협치의 카드였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진 사퇴 전에 지명 철회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하는 아쉬움은 좀 남긴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인철 전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에 정호영 후보자 내각 낙마자만 2명이고 김성애 비서관까지 하면 지금 3명이 낙마를 한 그런 상황인데 후속 인선이 또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잘 추스러서 나갈 방안은 어떤 예, 그 내각 있을까요? 구성원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하자면 청문회도 해야 되고 시간이 그러니까요. 많이 걸리고 또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또 이게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2분 내각을 채우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끝났고 네. 곧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복잡한 일들이 지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각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민주당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좋은 후보자만 뭐 보내주신다면요, 얼마든지 야당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기분 좋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뭐 내각 관련된 후보자들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는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얘기를 듣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또 검사로도 의혹이 있는 것이고,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비위 의혹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운영위에서 해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말끔히 해결이 되어야 또 여서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협치를 조금 더 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을 한다면 손잡고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